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태종 이방원의 헌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능에는 조선 왕릉 50기 중 유일하게 돌 우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의 효심 그리고 태종의와 연관되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제3대 군주죠. 태조 다음에 정종이고 정종에 의해 제3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1367년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났고 1422년 향년 56세로 서울에서 승하했습니다. 이 사진은 태조 이방원의 태항아리입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안식처가 헌능이죠. 헌능은 서울의 남쪽 끝자락인 서초구 내곡동 산 13-1번지에 있습니다. 조선의 철혈군주인 태종과 여장부 원경왕후 민씨가 잠든 쌍릉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돌 우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왕릉의 봉분 앞에는, 즉 헌릉의 봉분 앞에는 직육면체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금의 영혼이 숨쉬는 혼유석입니다. 헌릉 혼유석의 크기는 폭이 1.95m, 넓이가 3.4m, 높이가 0.65m고 총 무게는 7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왕릉에서는 보통 혼유석이라고 하고 민가에서는 상석이라고 하는데, 상석은 그 음식, 재물을 놓는 그 돌판이고, 혼유석은 재물을 놓는 곳이 아닌 임금의 영혼이 쉬는 장소입니다. 조선 왕릉에는 여러 가지 성물이 있죠. 그 성물 중에서 최고의 품질이 바로 혼유석이 되겠습니다. 홍제전서, 정조대왕은 홍제전서에서 혼유석은 몸체가 크고 품질이 좋아야 한다. 어찌 인물석과 쉽게 비교하여 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혼유석은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로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혼유석은 7톤, 8톤에 이르는 이 혼유석은 석실, 현실로 들어가는 비밀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거의 도굴이 되지 않았어요. 임진왜란 때 선릉이 도굴된 적은 있지만 조선 왕릉은, 다른 왕릉은 도굴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 왕릉의 부장품이 신라시대와는 다르게, 신라시대는 금 같은 걸 많이 넣었죠. 하지만 조선 왕릉에는 값비싼 부장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굴을 해도 실질적인 기대할 바가 없기 때문에 도굴이 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혼유석에서 현실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단단한 석회질로 거의 암석화돼서 도굴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혼유석은 무게가 7톤, 8톤 이르고 40명이 한 열흘 정도 작업을 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강화도 등지에서 이 왕릉까지 이동할 때는 연인원 1,000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유석에서 현실로 들어가는 그 통로는 모래와 자갈, 석회가 엉켜져서 아주 암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굴이 어렵다. 따라서 조선 왕릉은 거의 도굴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조선 왕릉 50기 중 유일하게 돌 우물이 조성되어 있는 헌릉 한번 보시죠. 자, 헌릉은 쌍분이죠. 대왕과 왕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쌍능이니까 어느 분이 대왕이고 어느 분이 왕후일까? 처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살아서는 남좌여우, 남자가 왼쪽, 여자가 오른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은 생과 사가 바뀌면은 이 위치도 바뀝니다. 서상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서쪽, 여자가 동쪽이 되겠습니다. 즉 남자가 오른쪽, 여자가 왼쪽이 됩니다. 이것은 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에 가서 묘가 두 개가 있는데 어느 분이 할아버지고 어느 분이 할머니인지 모를 때는 오른쪽이 할아버지, 왼쪽이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 기준은 보는 사람이 아닌 누워 계신 분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입니다. 누워 계신 분 중심으로 하면 오른쪽이 남자, 왼쪽이 여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이 태종대왕, 왼쪽이 원경왕후가 되겠습니다. 이 헌능, 혼유석은 5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습니다. 이 둥근 고석의 높이는 0.5m고 이 고석은 처음에는 5개였다 후대로 가면서 4개로 정비가 됩니다. 고석에는 문양이 있습니다. 자, 이 문양이 혼유석이 있죠. 그 다음에 고석이 밑에 5개가 있죠. 이 고석에는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을 귀면문이라고 합니다. 귀면문은 도깨비냐? 도깨비가 아니고 귀신을 잡아먹는 물고기입니다. 상상 속의 물고기죠. 정리하면 고석의 문양은 도깨비가 아닙니다. 나어두문입니다. 무덤과 귀신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나어머리, 즉 얼굴 문양입니다. 자, 헌능은 쌍능이죠. 태종대왕 능과 원경왕후 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종대왕 혼유석 밑에 그 하전석 돌판에는 바로 이렇게 돌 웅덩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석 밑에 깔린 넓적한 돌인 하전석에 웅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가로 12cm, 세로 10cm, 깊이 15cm입니다. 그런데 언제, 누가, 왜 조각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학자들도 헌능관리소 측도 태종대왕의 후손들도 내용을 모릅니다. 다만 태종대왕의 헌능은 세종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능은 한 번도 천장,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종대왕이 이 돌 우물을 조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태종대왕의 하전석에는 돌 우물이 있는데 원경왕후 하전석이 이렇게 밋밋합니다. 돌 웅덩이는 태종대왕 하전석에만 있습니다. 원경왕후 하전석에는 돌 우물을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태종대왕 하전석의 돌판에 우물을 조성했을까요? 그것은 태종우와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 대동정약원, 태종들의 조선 왕실의 후손들인 전주시 대동정약원 측에서는 세종대왕이 부왕인 태종대왕의 염원을 담아서 돌 우물을 조각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온 나라에 물 걱정 없기를 바라는 태종의 마음을 혼유석에 형상화하는 것을 믿은 거죠. 자, 헌능의 미스터리. 혼유석 밑에 돌 우물에서 태종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종우와의 연관성을 언제부터 전주시 대동정약원에서는 믿고 있었는가? 그것은 이상주 전주시 대동정약원 문화위원이 2011년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전주시 대동종합원에서 교육한 종묘사직, 환구, 왕릉제양 전수교육대 헌능의 돌웅덩이와 태종우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방금 이상주 전주시 대동종합원 문화위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접니다. 지금 세종대왕신문 발행하면서 당시 전주시 대동종합원 문화위원이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가능성을 제기하고 여러 언론 매체에 이 내용을 기고하고 제가 대중 강연 때 이 흥미로운 가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 태종우와 태종대왕 헌능의 돌우물과는 연관성 돼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지금 널리 퍼지고 있죠. 자, 태종대왕과 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종대왕은 물을 그리워한 왕입니다. 제18년 동안 단 한 해만 빼고 매년 기우제를 지냅니다. 1416년, 그러니까 태종 16년 한 해에는 모두 9차례 기우제를 지냅니다. 왕의 가슴은 가뭄이 들면 언제나 까맣게 타들어가죠. 그런데 태종대왕 18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17년 동안 기우제를 지냈고 그럼 단 한 해 기우제 지내지 않은 해가 있죠. 이 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청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태종대왕은 우리가 카리스마 화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카리스마 화신과 함께 물에 대해서 극히 연약했던 물통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자, 비를 바라는 태종대왕의 간절함은 일생의 선택에 대한 자책으로도 이어집니다. 평생의 업인, 혁명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태종은 16년 5월 19일 육조의 대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뭄의 연고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 이유는 무인년, 경진년, 이모년 사건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 그리고 형제관계의 도리에 어긋남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또한 하늘이 그렇게 시켜서 한 것이지 내가 즐거워서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죠. 무인년은 1398년입니다. 태종이 세자인 의안대군 이방석과 정도전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해입니다. 경진년은 1400년인데요. 제2차 왕전한 태종이 친형인 회안대군을 축출하고 전국을 완전히 장악한 시기입니다. 이모년은 1402년인데요.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친척 조사이가 왕세자의 원수를 갚겠다며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태종이 진압을 했죠. 이 세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죠. 그래서 태종이 혹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늘이 이 나라에 비를 내려주지 않는가라고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 또한 내가 개인적인 영화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늘에서 시켜서 한 것인데 너무 원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태종은 이 같은 사건이 부자와 형제 간의 천륜에 어긋난 것으로 자책합니다. 그리고 이를 벌하기 위해 하늘이 가뭄으로 고통을 준다고 이제 신하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새로 왕세자가 된 충녕대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악업은 내가 다 지고 가련다. 부디 너는 성군이 되어라.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 후에는 또 죽습니다. 생로병사죠. 임금도 정승도 백성도 세월 앞에서는 하는 수가 없죠. 태종은 1422년 56세로 승하를 합니다. 음력 5월 10일입니다. 세종 때부터 이날을 전후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고 합니다. 태종이 숨진 해에도 가뭄이 심했습니다. 이를 걱정하는 임금의 마음이 열려실 기술에 실려 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의 노는 갈라졌다. 밭이 타들어가고 백성은 풀뿌리로 연명했다. 태종은 가문숙 땡볕 아래서 총일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다. 태종은 승하할 때 내가 죽어서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이날만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태종의 기일인 음력 5월 10일에는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이 비를 태종으로 불렀다. 이게 열려실 기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태종 승하 200년이 지난 광해군 때죠. 이조 판서 정경세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초여름인 음력 5월 10일이었어요. 이때 오랜 기간 가뭄으로 산천에 초목이 타들어가 있던 그 무렵이었죠. 큰 가뭄을 걱정하고 있는 정경세 마음을 안 듯 때마침 주룩주룩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붓을 들어서 시를 써내려갑니다. 금년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오지 않아 마음을 졸였다네. 5월 10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단비가 내렸네. 백성들이 말하는 태종우라네. 비 내리는 아름다운 감흥을 글로 남긴다네. 이게 정경세가 쓴 글의 도입 부분이죠. 이 태종우 이야기는 왕실에서도 계속 내려와요. 영조 때, 영조 15년 5월에 그때도 비가 오지 않아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태종의 기일인 5월 10일에 비가 내리긴 했는데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조는 다음날 삼각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내게 하고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자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5월 14일 경연에서 시독관 오수채가 임금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비가 온 10일은 태종의 기일입니다. 이날에는 비가 내리곤 합니다. 사람들은 태종의 마지막 유명이라고 해서 태종우라고 부릅니다. 신의 증조부 오윤겸의 문집안에 태종의 마지막 유명을 수록하고 또 몇 구절 영탄한 시가 있습니다. 즉, 이제 오윤겸의 시에 태종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를 하죠. 영조대왕이 이제 태종의 추억에 담기는 거죠. 영조는 오윤겸의 문집인 추탄집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태종우 부분 시를 읽으면서 선왕, 그러니까 태종대왕을 추모합니다. 즉, 태종이 바로 영조가 태종대왕과 연관된 태종우라는 시를 읽으면서 비가 내리길 좀 바라는 거죠. 이 태종우 이야기는 박동량의 기재잡기, 홍성무의 동국세시기, 이의원의 이마필기 등에서도 수록돼 조선 말까지 전해집니다. 기재잡기에 의하면 태종우는 태종이 승하 후 해마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내리던 이 태종우가 한 해 딱 그친 적이 있습니다. 1591년 5월 10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때가 선조 23년 5월 10일
거의 태종승하 200년 만에 처음으로 태종호가 내리지 않았다. 이에 식자들, 좀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은근히 걱정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박동량은 매년 내리던 비가 이 해에는 이제 소식이 없자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라고 걱정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해인 1592년에 조선은 임진왜란의 병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이제 태종의 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백성들에게 이신전심으로 전해져서 태종 승하 후에 비를 내려준다는 것이 아예 민간의 믿음이 됐습니다. 비를 바라는 백성의 간절함은 태종에 대한 최고의 존중으로 승화가 돼요. 민간에는 태종이 비를 염원하며 스스로 인신공양했다는 이제 속설까지 내려옵니다. 즉 신격화까지 이제 드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태종 말년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태종은 임금이 부덕한 탓이라는 꾸지람을 들었다. 이에 태종은 스스로 재물 들기를 자처했다. 장작더미에 올라 불을 붙이고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빌었다. 갑자기 비가 내려 장작불이 꺼졌다. 해마다 이날 전국적으로 비가 왔다. 이 비를 태종으로 한다. 네, 한국 야담집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즉 민간에 내려온 내용을 채록을 한 것이죠. 이 민간 이야기를 통해서 태종의 백성 사랑 마음이 계속 진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태종이 승하 후 하늘에서 하느님에게 비를 뿌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태종이 스스로 기우제의 희생물이 되고자 장작에 불을 붙인 내용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중국의 전설 속 인물인 상왕도의 탕왕이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상림에다 제단을 쌓고 기우제를 올렸다는 고사하고 거의 흡사하죠. 자, 그러면 민간에서 이렇게 태종대왕이 거의 이제 신격화까지 들 정도로 물과 깊은 이제 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민간에서는 그토록 물을 바랬고 태종대왕은 내가 죽어서 영혼이 있다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민심은 먹거리에 있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 정치나 정치의 가장 핵심은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자, 음력 5월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사철입니다. 음력 5월은 양력으로 6월이죠. 이때는 농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거의 천수답이잖아요. 관계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농사 성패가 달려있는 거죠. 조선의 백성들은 5월달, 음력 5월에 오는 비를 단비로 여겼고 이 무렵에 비가 내리면 태종대왕이 내려준다고 해서 신령스럽게 여겼던 거죠. 자, 민심은 먹거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조선시대에는 시귀민천, 즉 시귀민천, 백성의 뜻은 하늘의 뜻, 그것은 먹거리다 이거죠. 이런 말씀은 세종도 하시고 성종도 하시고 중종도 하시고 정종도 하십니다. 자, 이제 비에 대한 신성한 그 신비롭고 신령스러운 비의 출발점이 태종우의 전설을 낳았고 태종우의 전설의 시발점은 바로 헌능의 돌오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헌능의 미스터리, 돌오물과 아름다운 스토리. 정리하면은 태종의 헌능에는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돌 우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돌 우물, 조성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없고 승정원 일기에도 없고 개인 학자들의 문집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론을 할 수밖에 없죠. 다만 헌능이 세종대왕 때 조성되었고 한 번도 천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세종대왕이 돌 우물을 조성했음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대왕이 물에 대해서 지극히 한이 맺혔다는 점, 세종대왕이 지극히 효성스럽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종이 아버지 부왕, 태종의 뜻을 받들어 돌 우물을 조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종우화도 깊게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태종우화, 헌능의 돌 우물, 가설은 이상주 세종대왕신문 발행인 제가 2011년도 종묘사직 환구 왕릉대양 전승교육때 처음으로 제기했고 각종 매체에 기고하고 강연 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를 풍성하게 한 헌능과 헌능의 돌우물, 태종우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